서울시가 2022년까지 공공주택 8만 호를 공급합니다. 도로 위에 인공부지를 만들거나 빈 건물을 이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식을 내놨는데 서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주휴수당 논란에 대해 기업에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히려 기업의 낡은 임금 체계가 문제라며 재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이른바 김용근법을 두고 여야가 막판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와 사업주의 책임과 양벌 규정 등 핵심 쟁점을 짚어봅니다. 오늘 개성 판문역에선 남북철도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경제와 외교적인 기대감도 있지만 착공 없는 착공식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남북 철도 착공식이 갖는 실제 의미와 향후 전망을 분석해봅니다. 내년부터 서울 시내 빈 건물과 도로 위에도 공공주택이 들어섭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8만 호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봅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도로 위에도 집을 짓는다고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북부간선도로인데요. 서울시는 신내 IC와 중랑 IC 구간 위를 인공지반으로 덮어 공공주택 1000가구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희동에 있는 경의선 숲길 끝부분에도 300호, 등산동 빗물펌프장 부지에도 300호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도심 업무용 빌딩의 남는 공간도 주거 용도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종로구의 한 호텔과 용산구 빌딩 공실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서울시는 이 같은 방식을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모두 8만 호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초 서울시가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는 이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에 공공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는 계획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400%에서 600%로 또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증가분의 50%는 공공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3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주택 16,0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지하철역 250m 내 역세권 중 일부 지역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역시 늘어난 주택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돌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 밖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하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주택은 지난 2010년 340만 호에서 지난해 367만 호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자가 보유율은 51.3%에서 48.3%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네, 미국발 쇼크로 미국 증시뿐 아니라 아시아와 증시, 우리나라 증시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 산타랠리는 고사하고 나쁜 소식이 들렸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시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성탄절이 끝나고 국내 주식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그나마 급락한 다른 나라 증시보다 낙폭이 덜했다는 게 위안거리입니다. 코스피가 1.31% 하락, 코스닥이 0.6%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2028선에, 코스닥은 665선에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부진한 건 미국 증시 급락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의 부분 폐쇄, 셧다운 장기화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해임 가능성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미국은 물론 아시아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부터 발빠르게 움직였는데요. 결론은 우리 경제의 펀더먼틀은 탄탄하고 거시지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 충격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정작 우리 금융시장이 우려하는 건 최근 벌어진 일련의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보다는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하던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실상 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을 언급한 것보다 문우신 재무장관이 핵심 금융당국자들을 소집한 것을 더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경기 둔화를 우려해 미 재무장관이 미국의 유동성을 체크했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미국 경제의 둔화 우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가장 관심사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냐일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것은 미국 경제이고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성장세마저 둔화된다면 우리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적으로 미중 갈등이 해결되거나 미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경우엔 일시적으로 우리 경제의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국내나 국외 모두에서 우리 경제가 큰 도전에 직면한 것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만에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업종별 민관대화 채널을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김광두 부의장은 정부의 적폐청산과 노조의 불법 행위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윤선영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민간 대화 채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김광두 부의장은 업종별로 산업계와 학계, 노동계,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대화 채널인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혁신 추진 방향을 오늘 회의에서 보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규제개혁 등 6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김 부의장은 노조의 불법 행위가 좀 과하다고 느끼는 기업들도 일부 있고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광두 부의장 최근에 사의를 표명했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네, 김 부의장은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한 뒤 자신은 자리에서 사실상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가 마지막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겠냐면서 대통령이 사퇴를 만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거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경제 활력 대책 회의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 52시간 계도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는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서 내년 2월 말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마치겠다며 이때까지 주 52시간 계도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장 다음 주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10.9% 오르는 가운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등 9조 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노동계의 비판에 대한 생각도 밝혔죠? 네, 홍 부총리는 노동계가 불이익을 본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약정 주유 수당을 제외했는데 이를 주는 기업이 많지도 않고 준다고 해도 최대 243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서 제외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노동계와 대화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올해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부터는 육아, 고용, 부동산, 경제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직장인 이지민 씨는 내년 5월 결혼과 동시에 여건이 된다면 자녀 갖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저도 자녀 계획은 갖고 있긴 한데 시간적 여유라던가 금전적 여유를 좀 더 보장을 해준다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출산 후 육아휴직할 때 첫 3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도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오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지금보다 50만 원 인상됩니다. 올해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 원으로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월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에 제공하는 세제 혜택도 3년간 연장되고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과 육아로 쉬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구직자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도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으로 늘리고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네, 박용만 대한상인 회장이 또다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계 직전까지 다다랐다며 정부와 국회에 규제 개혁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박용만 대한상인 회장 발언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있었던 기자단 송년 인터뷰에서 박 회장은 냄비 안의 개구리가 땀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화상을 입기 시작했다고 비유하면서 더 이상 규제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회장은 기업이 죽어가는데 20대 국회에서 800개 이상의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규제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최근 정부가 경제 활력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박 회장은 구조적인 경제 하락세라는 문제 제기에 정부가 공감하고 일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와 소통도 잘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실행 과정에서 구호나 선언에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성장, 분배 같은 이념적, 소모적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과제로 규제 개혁 그리고 또 다른 과제도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박 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대 과제로 먼저 규제 개혁을 꼽았고 다음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꼽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갈등을 해결할 때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해법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십자가를 매면서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현우입니다. 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심야 할증 기본요금도 3,600원에서 4,600원으로 1,000원이 오르게 됩니다.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조정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이후 5년 만입니다. 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흥 단란주점업 사업자에 대해 카드사를 통한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세 대리납부제는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부가세를 체납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한국은행은 내년 이후 물가 안정 목표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 2%로 유지하고 적용 기간은 특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물가 안정 목표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과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은은 또 내년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협력사에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갑질을 한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단가를 조정한 경우가 1,8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하청업체 갑질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남북 철도 도로 착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대륙과 연결되는 혈맥이 뚫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높지만 아직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 통일부 장관 등 우리 측 인사와 북측의 리선권 남북 고위급 회담 단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개성으로 오는 철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70년 가까이 굳게 문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물류 비용을 절감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편익은 남과 북이 함께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 정상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 등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대북 제재 상황 속 실제 공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이번 착공식은 남북의 의지를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남과 북이 공동으로 경제적 이익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연결 사업의 기대감을 높입니다. 경의선만 보더라도 경제 효과는 30년간 1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당은 물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3개 야당은 대륙철도의 꿈 현실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착공식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은 실체가 없는 착공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네, 주유수당 포함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각계의 비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면서 오히려 낡은 임금 체계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김태기 당국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그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에서 관련된 입장을 좀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좀 의외라고 생각해요. 의외요? 네, 이번 17일 날 이제 문 대통령 모시고 경제운영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취임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이야기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하겠다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경영계의 어떤 현실을 존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좀 바뀌나 이렇게 됐고 또 실제로 문 대통령께서 경제운영 계획회의에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홍 부총리 경우는 이제 대비 부대입니다. 신임 부총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박수를 받고 오래 됐는데 아니 경제운영 계획 끝나자마자 한 이틀 지나가지고 차관위에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홍남기 부총리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가지고 경영계 입장에서는 가장 해서는 안 될.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왜? 며칠 전에는 굉장히 이제 최저임금 속도 조절하겠다 그랬다가 차관위에서는 거꾸로 가버리니까 사실 이제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 점 때문에 의외로 오늘 이 홍남기 부총리가 명확하게 이 문제는 그냥 우린 갑니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대부분의 요구들이 이제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주유수당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닷새 일하고 하루에 3시간만 일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대해서 이제 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 문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노동계 편 드는 이쪽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그 문제 없다. 그리고 만일 그게 문제가 있다라면 그거는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고 임금 체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다. 네. 아주 강하게 이제 발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점에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홍 부총리는 분명히 속도 조절하고 그리고 또 경영계의 어떤 그런 문제. 특히 내년도에 이제 최저임금이 10.9% 오르거든요. 2자리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한 4-5배가 높으니까 당연히 이제 높은 속도죠. 그리고 이제 주유수당까지 이렇게 겹쳐버리게 되면 뭐 이 경영계 입장에서는 정말 뭐 인건비 폭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 자, 근데 그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괜찮습니다. 예. 그 이제 속도 조절이라는 그 대통령의 워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 이제 그 내년도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여름에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이 주유수당도 그때 이미 다 정해진 거다. 라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정해진 거를 뒤집는 것과 이 속도 조절은 또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아마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 정부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최저임금 10.9% 오를 때 뭐 이 주휴수당 문제 처리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노사가 계속 대립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결국 법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누가 해석하냐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해석하거든요. 그 대법원의 최종 해석은 뭐냐 하면 주휴시간, 일하지 않는 시간은 빼라. 최저임금 계산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이제 하나의 관행이 됐던 건데 문제는 이제 정부가 이제 그걸 뒤집으려고 했던 거죠. 시행령으로. 그 당연히 경영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확정이 되거나 해결됐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밀고 당기는 이런 그런 와중에 이제 정부가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때 이 최저임금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만약 그 당시에 그러니까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진 그 당시에는 왜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좀 논란이 더 확산되고 불거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래 될 것 같아요. 원래 시행령 개정안을 이제 올릴 때 서로 이제 의견 수렴하지 않습니까? 경영에 대해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했던 거는 뭐냐라면 정부가 어느 쪽으로 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경영계 쪽에서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할 것 같아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이야기가 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홍 부총리가 괜히 난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또 임금 체계 문제로 끌고 간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행령 개정안 문제는 사실은요 정부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부가 아니고 국회가 법을 심의를 해가지고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왜? 기존의 관행을 다 흔드는 거에다가 최저임금법은 말이죠. 쉽게 말해서 법을 위반하면 그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란다면 많은 국민들한테 재산상의 문제 말고도 자기의 어떤 신분상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최저임금 법에서 위임받은 시행령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바꾸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반발이 커진 거죠. 네. 네. 이런 논란 속에서 이제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네. 교수님 표현대로라면 네. 기존에 이제 이 논란의 어떤 화두를 네. 그 기업의 임금 체계에 체계. 문제했다라고 이제 전환했다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 구체적으로 이제 임금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는 이제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낮고 예. 또 수당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는 네. 뭐 정부 입장에서 일정 부분 기형적인 구조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 임금 체계가 우리가 좀 후진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 문제랑 전혀 관련 없이 계속 해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임금 체계를 한번 좀 제대로 해보자는 이야기를 역대 정부가 다 했어요. 근데 진짜 임금 체계 개편은요 쉽게 말해가지고 법에 보게 되면 임금 체계 개편은 노사가 서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노동계의 동의를 노동조합에 당연히 노동조합이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그런 사안인데 마치 이게 낱말하듯이 그 기업이 말이죠 임금 체계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문제는요. 결국 노동조합이 같이 동의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네. 그다음에 정작 사실은 공공부문, 공기업 이런 데서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는 왜 안 했어 그러면? 정부가 하는데. 더군다나 공공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공공기관에 간 법이 뒷받침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이 임금체계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은 오히려 홍 부총리가 좀 오버했다. 네.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경영계 쪽에는 더 실망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현실을 모르십니까? 실제로 임금체계 바꾼다고 하는 게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고는 꿈쩍을 못한다고 하는 그렇게 모르냐고 아마 오히려 자면 경영계 쪽에서는 저렇게 부총리가 네. 현실을 모를까.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이번에 부총리가 네. 너무 오버했다고 봅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달 31일 날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 정부의 시행령 변경이 그대로 통과될 그럴 것 가능성이 같습니다. 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인가요? 이 최저임금 인상을 좀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9조 원에 상당한 예산을 풀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내용은 뭐 작년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네. 뭐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작년이랑 그 똑같은 이 형식이에요. 일자리 안정자금 늘리고요. 그다음에 작년보다 특히 이제 근로장려 세제 그거 많이 늘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영세기업에 대해서 이제 사회보험료 좀 경감을 해줍니다. 그게 누리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 해가지고 이제 돈을 한 9조 이상 드리는 네. 건데, 글쎄요. 사실은 이 문제의 경우는 지금까지도 봤지만 재정 투입해가지고 일자리 문제 해결된 적은 없었거든요. 단지 이제 그 악화되거나 막 그게 망가지는 부분을 시간을 좀 끌고 지탱해주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제 돈 들인 부분만큼 그 정도로 유지는 되겠지만 사실은 시한폭탄이죠. 그 부분은 계속 갈 수가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조금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장사가 안 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그 기업들 입장에서 물론 자영업 같은 거 소상공인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문을 닫는데 그 문 닫는 시점은 정부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영업이 안 되는 마당에 도저히 못 버티면 거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재정 지원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치 재정 지원은 만사 형통으로 생각하는 생각부터 버리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렸죠. 네, 오늘 행사 상황과 의미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행사 전부터 뭐 말이 많았죠. 네, 뭐 착공식이냐, 뭐 착공 없는데 착공식이 맞냐, 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정확히 좀 어떻게 의미를 두면 될까요? 이 두 개가 다 합쳐져 있는 건데요, 사실은. 넓은 의미의 착공식, 좁은 의미의 착수식,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준비 기간까지를 다 포함하면 넓은 의미에서 이제 착공식이 맞고, 네. 그런데 이제 식을 한 다음에 바로 계속 공사가 이어져야 된다, 구체적인 공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보면은 좁은 의미로는 착수식으로 보는 게 맞겠죠. 네. 지금 대북 제재 상황에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만큼 이제 꼬여 있는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인지 정부 입장에서는 오늘 이 착공식을 좀 조용하게 진행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11년 전에 2007년 12월 11일에도 판문역에서 비슷한 행사가 있었거든요. 네. 시험 운행 열차 네. 하는 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규모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이 좀 엄중하고 실제로 공사가 바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인지 그런 주변 여건 때문에 아마 좀 분위기가 약간 좀 냉랭해 보이는 거지 실제 행사 규모에서는 좀 성의 있게 준비를 했다고는 보여지고요. 근데 아마 다만 이제 지금 새 밑에 좀 보여지는 것들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좀 경색돼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속도감 있게 진전이 안 나다 보니까 아마 조금은 좀 냉랭한 분위기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망이 쉽지는 네. 않겠지만 예.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남북 철도 문제 등 이 남북 경협 부분은 사실 남북 간의 관계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앞으로 여러 가지 대북 제재 국면이 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크게 달라질 텐데 앞으로 전망을 하신다면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핵심은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개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죠.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재가 좀 촘촘하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 북한이 지금처럼 핵무력을 완성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남북 경협이 나름대로 속도를 낼 수 있었는데 지금 유엔 제재가 아주 촘촘하게 짜여져 있고 그리고 북미 관계가 지금 대화가 거의 동결되다시피 하는 이런 교착 국면에서는 네. 실제로 남북 경협이 속도를 낼 수가 없죠. 지금 오늘 건건이 지금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네. 가속도가 붙어서 철도 도로 연결을 하고 무슨 뭐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하는 일들은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좀 요원한 일이긴 네. 합니다. 결국 이 문제도 결국 이 북미 정상 회의가 열리느냐 또 열려서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성과를 얻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북미 간에 좀 풀어야 될 문제가 많고요. 그 점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연내 서울답방도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크게 단기적으로 실익이 없으니까 성사를 시키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북한은 이제 신년사를 봐야 하겠지만 북미 정상회담, 그것도 북미 고위급 회담을 뛰어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단번에 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고 지금 거기에를 위한 메시지를 좀 갈고 닦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보이고 있지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윗에 이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다음 정상회담 고대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중간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게 사실이었죠, 한동안.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혼자 있었던 것 같은데 한 4시간 네. 동안 트윗을 굉장히 많이 날렸습니다. 예. 네. 근데 그중에 이제 북한 트윗이 바로 저거였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북한 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굉장히 고대하고 있다. 이제 그 내용인데 직전에 이제 북한에 관련된 트윗을 할 때는 김정은이라고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트윗에는 체어맨 킴이라고 하는 정식 네. 표현을 써줬거든요. 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있고 유념하고 있음을 이제 이번에 보여준 것이고 네. 그리고 대화의 모멘텀을 꺼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실제 성사가 될지가 궁금한데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사실 너무 성급한 전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남북간 철도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네. 결국 이제 가장 크게 기대한 부분은 경제적인 어떤 그 효과를 볼 텐데 실제로 앞선 어떤 전제 조건들이 잘 풀려서 이 남북 철도가 유의미하게 의미를 갖는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사실 진짜 해봐야 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이제 추산을 하는 거죠. 산정 이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많이 보는 곳에서는 한 30년 정도에 140조 정도의 효과가 유발된다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는 뭐 30년 동안에 뭐 적게는 뭐 한 수조 원에 뭐 그칠 것이다라고 보는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공식 미래라고 하죠. 이게 통일이 되고 편익이 발생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치로 높게 잡고 이제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많은 140조 이상의 이제 편익이 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짜고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남북철도 착공식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방안을 내놨었는데요. 오늘은 서울 안에 8만 가구를 더 짓겠다는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화했습니다. 관련해서 주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관련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뭐 숫자는 이미 나왔던 거고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하냐 이 실질적인 방안이 좀 나왔는데 큰 틀에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쨌든 국토부가 이제 3기 신도시 등을 통해서 서울이나 또 수도권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들을 발표를 했고요. 9.13 대책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19일 날 사실은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었죠. 아마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는 약 8만 호를 이제 약속을 하긴 했지만 2만 5천 호 정도를 그때 당시 이제 구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40개 이상의 지역들을 갖다가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이제 8만 호 이상의 공급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지역들을 좀 나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서울시가 이제 이야기했던 사실은 국토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훼손 부분을 끝까지 막고자 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심리적인 부채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쇄시키면서도 공급을 확충할 수 있는 보다 좀 설득력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이번에 8만 호 공급 방안들에 대한 것들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지금 계획을 제가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지적하셨지만 서울시가 결국 그린벨트 공급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은 반대했고 어쨌든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내놓은 게 이제 오늘 내용인데 굉장히 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좀 쥐어짠 느낌도 좀 드는데 이 방식이 결국에는 목적은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가 안정? 네네.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저는 이제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데요. 사실은 서울 도심지에 있어서 공급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서울시 내에 있는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부분들의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들을 봉쇄를 시켜놓고 실질적으로 다른 이제 우회 노선을 찾다 보니까 지금처럼 굉장히 짜투리 땅들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기기묘묘한 어떤 그런 방법들이 이제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서울의 도심지
내의 도시 관리 계획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용적률이라든지 네. 또는 용도 지역의 부분에서 기준을 갖다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물량들을 맞추기 위해서 다 짜맞추게 한 그러한 느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서울시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 자체가 여러 가지 해당되는 지역에서 주민 반발도 좀 예상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네. 현실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조금 애로 사항들도 좀 보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기대감을 갖기는 다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제 오늘 내놓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안 중에서 뭐 눈길을 가장 끌었던 부분이 이제 북부간선도로 위에 그렇죠. 인공 그 땅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인데 현실성 측면에서 뭐 이 방식을 제외하고서라도 나머지 방식 등은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현실성일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전 정부가 사실 행복주택 개념을 컨셉을 가져올 때 실적으로 어떤 철도나 부지 주변에 있어서 유부지를 활용하면서 철도 위에 어느 고가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용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방법들을 강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토지 부분에 있어서 주택 부분에 있어서 소음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현실성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북부 간선도로 위에다가 사실은 상당수의 어떤 그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위에 주택도 공급하고 또 공원도 조성하고 이렇게 했다는 상당히 이제 아마 게이트 타워라고 해가지고 아마 오사카 쪽에 그런 부분의 모델 케이스를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분진이라든지 공사상의 애로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충분한 공급 물량도 한 10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얻는 결과물에 비해서 비용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험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어서 주민들이 공사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소음이나 분진 등으로 인한 또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예상이지만 이 과정 자체도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화까지는 굉장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관심이 가는 부분은 오늘 이제 공급하기로 했던 그 8만 호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공공주택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주택이 아니고 공공주택. 뭐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분양주택이 아닌 공공주택으로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지금 OECD에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갖다가 10% 정도로 보시고 서울의 현재 어떤 비율 자체를 9% 정도로 보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전국 평균이 한 5.6%에 불과한 것을 보면은 상당히 서울의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어떤 임대주택 비율이 좀 확충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공공주택 공급 통해서 주로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0%를 상회하는 쪽으로 가서 전체적인 주택 시장에 있어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감안할 때 이것은 결국 전체 주택 시장에 일정 부분에 국한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주택시장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주택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반응 자체가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선호될 수 있는 주택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공공주택을 이렇게 무리하게 여러 가지 택지를 임의적으로 기존에 있는 쪽에다 밀도를 높여서까지 하면서 확보하는 것이 과연 전체 서울 시민의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복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추가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부동산 관련해서는 매번 하는 질문이긴 한데 뭐 가장 그 관심이 있는 질문이 결국은 이제 집값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거든요. 뭐 1년에 지금 최근에 나왔던 그 정부의 신도시 그리고 또 오늘 서울시 공급대책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결국 서울 수도권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이번에 나온 대책들은 사실은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빨라야 2021년 내지 22년부터 공급이 될 것이라는 것이 계획인데요.
이러한 장기 계획 자체가 당장에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공급 부족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기 전망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이 많이 있고, 또 그동안에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던 점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발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세 시장이 다소 안정적으로 가는 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주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내년은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의 가격 부분은 약세 기조가 이어지는 쪽으로 전망이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이 문제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요. 두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 뵙겠습니다. 네, 28년 만에 추진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최근에 김용균법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 관련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거셉니다. 이 산업 현장의 재해를 막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지만, 기업 손실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기업의 책임을 너무 무겁게 지우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최진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소위가 열렸고 결국 합의를 못 받고 지금 이제 오후에 이제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일단 정부의 개정안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주 심도 깊게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8가지 핵심 쟁점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다. 네. 그리고 또 이 유해 위험 물질과 관련된 위험의 외지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더불어서 중도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봤을 때에 네. 오늘 오후 한 3시 반 현재 한 8가지 중에 한 6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야 간에 합의가 됐고 네. 최종적으로 지금 도급인의 책임 범위 네. 그리고 또 이 이중 이 양벌 규정, 그러니까 기업 대표뿐만 아니고 네. 기업인도 그 회사 자체도 처벌을 하는데 그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라는 정도에 대해서만 아직 쟁점이 남아 있을 뿐 네. 여야 간에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에 이 전면적인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한 90% 이상 지금 합의에 다다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최근에 이 산업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 재계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 건데 결국 재계에서는 너무 가혹한 처벌 규정이 될 거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게 또 해외에 비해서는 너무 기준보다 너무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재계의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빨리 한마디로 군사작전 하듯이 일주일 만에 이 28년 동안 유지되었던 법을 개정한다는 게 과연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거에서 맞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보면은 관련해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600대 기업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만 개정하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현실 여건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50% 이상 되는 그런 부분을 봤고 네. 더불어서 이런 개정안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15%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기업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전면적 개정안의 급속한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도급인 원수급자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망 사고가 났을 때에 네. 처벌 수위를 10년 이상의 징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도 이런 부분이 법이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그 처벌 수위가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것이죠. 결국 지금 처벌 수위를 높여서 현장의 어떤 그 관리 감독, 안전에 대한 수위를 높이자라는 취지가 있지만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를 했을 때도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 아니냐.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면은 도급인의 처벌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업자한테 대해서만 처벌을 하면 되는 어떻게 보면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그 밑에 관계 하도급이 있는 데까지 다 처벌해서 처벌 범위도 넓히고 더불어서 처벌 수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의 어떤 징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양벌 규정에 있어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10억 이상의 그 벌금에 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업인이 느끼는 어떤 반감이라든가 부담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이 어떤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양벌 규정이나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눈에 띄는 내용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작업 중지 명령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신설돼서 추가된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장관이 어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그냥 작업 중지 명령하면 중지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뭐 민주노총이라든가 지금 현재 정부라든가 그 친노동계 측면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한마디로 사람이 먼저가 아니냐, 사람을 먼저 구조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시정을 한 다음에야 라인을 다시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이 중대재해 발생했는 작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이 장관의 작업 정지 명령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반면에 지금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정지를 하는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다. 현실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 작업 중지 명령이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산업체 안전보건법상에 그 근거를 지금 마련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기업계 같은 경제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다. 한마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거걸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하지만 사건이 어떤지 명확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좀 과잉 대응하듯이 행정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어떤 후속 손해가 너무나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한 어떤 규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이 행정관청에 맡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경제계의 어떤 항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이제 김영균 씨 사망 사고 이후니까 지난 19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너무 졸속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는 대부분 여야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위험의 외주화나 이런 것을 해서 사람의 생명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지난 12월 11일 날 사건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이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에 대한 급물살이 탔는데 물론 이 개정안이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공청회라든가 아니면은 관련되는 여러 업계로부터의 어떤 듣는 그런 절차, 입법을 하기 위해서 발의하고 그것을 공청회를 거치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가 다 그냥 거의 생략되듯이 하면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개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경제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근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도 수천 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산업재해의 발생률이
OECD 어떤 전체 중에 1, 2위를 다툰다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전면 개정이 되든지 아니면은 일부라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로 합의안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봤을 때도 거의 어느 정도 그 합의에 이른 것을 봤을 때는 이 노동계의 어떤 목소리 그리고 또 이 업계의 어떤 그 목소리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조화해서 하나의 옥동자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어떤 근로계의 발전을 만드는 어떤 이정표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야간 이 부분에 대한 합의 내용은 잠시 후에 뉴스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좀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최진영 변호사와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즈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